이게 이제 DSR 규제잖아요. 지금 40%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점 줄여 나간다. 이런 게 4월 29일에 나왔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인데 진짜 대출에 대한 방안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대출에 대한 이 제도를 제가 이전에선 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나왔긴 했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별 차이가 없었으니까. 그냥 은행 가면 70% 든다니까 뭐 그냥 풀로 다 받고, 맞아요. 예, 대출 받고, 그다음에 또 대출 있는 거 싫으니까 계속 갚고. 그쵸. 예, 저 초반에 그랬죠. 차이소년창 때. 그래서 뭐 대출이 제도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몰랐는데 그냥 큰 금액은 바뀌었었죠. 막 그 디테일가 늘어났었으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그 정도였었지. 이렇게 매달 무슨 뭐 몇 프로가 적용되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양포 세무사가 나왔대잖아요. 양도세 포기세. 이게 대포 전문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레오님은. 저는 포기 안 하는데 이제 고객님들이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들도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이렇게 자주 바꾸면 모르죠. 그쵸, 이거 모르죠.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잘못 말했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희한테 또 계약 전에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되게 곤란한 거예요. 저희도 자료를 다 받고 시작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뭐 계약서 쓰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강의하실 거잖아요. 그쵸?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공부를 좀 하셔서 나의 자산과 대출 비율을 좀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복잡해서 이거 은행원들도 들으세요. 왜냐면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또 날짜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지금 이 기간에 잔금을 쓰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쵸. 잔금 날짜를 미뤄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혜택을 받으시면, 양쪽 다 상관없는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걸리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DSR 4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7월부터잖아요. 그러면 지금 승인을 받고, 7월 1일 이후에 기표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도 전산이 또 개발이 안 된 거예요. 5월 31일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 지가. 또 전산도 바꿔야 되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하시영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대출이 그냥 편했어요. 쉽게 갖고 쉽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상환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돈이 있어도 안 갚아요. 못 받으니까. 갚는 순간 그게 안 되죠. 그쵸. 내가 갚는 순간 난 대출 못 받을 거라는 그런 아주 강박증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가 70% 받았던 분들은 그 갚는 순간 끝이네. 그쵸. 네, 그러니까 절대 안 갚아요. 더군다나 집값이 올랐어. 그럼 완전 그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안 나오죠. 난 6억 원에 산 집이 갑자기 7억이 돼. 이게 지금 마포를 매면 프로지 아니에요. 대출이 안 나오잖아. 갚는 순간. 갖고 있어야겠네.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 대출이 그래서 더 안 주는 게 더 비율이 안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는 사람들 많겠네요. 네, 차라리 그걸로 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뭐 투자를 하겠다. 주식 그래서 많이 들어갔구나. 맞아요. 비트코인 왜 이렇게 양적 완화 대출은 많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갚지를 못하니까 대출을 안 갚겠구나. 안 갚죠. 누가 갚아요.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중간에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세를 살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2억을 처음엔 돈이 필요 없어서 그냥 2억을 전세를 다 임대인한테 주고 들어갔다가 임대인한테 그 양해를 좀 구하거나 제가 돈이 필요하니까 동의를 좀 해주세요. 1억만 할게요. 이러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주하고 3개월까지밖에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하고 3개월까지는 돈이 필요하겠지. 전세 들어가니까. 근데 그 후에 돈이 왜 필요해? 뭐 근데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을 하시고 신규로 해서 하자. 신규는 되니까. 그런데 요즘 또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임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면 돈 필요하시니까 신규로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계약갱신권 때문에 하루도 못 해주겠다. 서로 양보가 없어요. 그냥 계약갱신으로 쓰라고 해야겠네. 이렇게 하려면. 쓴 겁니다.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다 명기하고 이거 지금 쓴 걸로 다시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냥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예. 저희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더군다나 지금 6개월 처분 조건부 뒤에 나오는데 6개월 처분 조건부가 또 있잖아. 이게 이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신용대출이 현행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10년으로 그렇죠. 계산을 해줬지만 이게 7년으로 줄어들고요. 2022년 내년 7월 1일이 되면 5년으로 줄어드네요. 아, 5년으로도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7년도 지금 84개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대비 2년 후에는, 그러니까 작년 2020년 대비 2년 후에는 DSR이 반을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거의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뭐 줄이려고 이런 제도를. 그러면 완화 대책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메인인 것 같고 보니까 앞에는 이거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액션이었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점 DSR은 조여 나간다고 하고, 뭐 LTV는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엇박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몰랐네요. 꼼꼼히 안 봤었는데, 대충적으로 그냥 제가 맨날 모르면 전화해서, 누나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 물어봐서 때문에. 이거 보니까 이거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네요, 보니까. 어쨌든 가계부채는 점점 축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니까 축소겠다는 의미였네요, 결국은. 내용을 못 봤었는데. 축소를 하지만 서민은 조금 풀어주지만 그래도 DSR은 쪼인다. 네, 이러니까 소득이 애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서민이라고 해서 소득이 다 뭐 5천, 6천 이런 분들 아니에요. 2천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뭐 신용대출 조금이라도 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대출이 더 간절할 텐데. 그렇죠. 너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서민실수요자 조건 제가 좀 정리한 거니까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표 하나 정도는 좀 저장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바뀐 LTV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는 똑같은 지금 현재고 요거는 이제 7월 1일부터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아까치 똑같이 5억 8,500이면 40%는 똑같이 2억 3,400. 그렇죠? 그다음에 서민 실수요자가 되면 60%가 되잖아요. 이거 너무 좋죠. 3억 5천. 1억 2천이 늘어나네. 와. 그쵸. 이건 굉장히 조금 좋네, 진짜. 그렇죠. 근데 이런 집을 잘 찾아오셔야 돼요. 있을 거예요, 서울에도. 그러면 당장 이런 집들이 있을 텐데 이런 집들 인기가 많아지겠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대출 나와서 사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제일 가성비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8천. 그래서 최대 4억까지. 일단 50%가 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숨통이 조금 트인다. 그렇죠. 50%가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 대신 이제 신용대출은 받지 말고. 또 DSR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산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소유권 이전 3개월까지만 주택자금 대출로 쓰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이 서민실수요자 조건을 받으려면 저희가 보통 소유권을 이전하고 3개월까지는 주택자금 대출이 되니까 뭐 나는 소유권 먼저 하고 한 달 있다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서민실수요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민실수요자를 하려면 등기하고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등기와 동시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3개월까지고 우리가 3개월이 지나면 이제부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만 가능하시고 전세 퇴거 자금은 그리고 다주택자는 1억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대출을 미리 받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집을 사면서 물론 다 대출이 간절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갈아타시는 분들 중에는 대출이 풀로 안 필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받으면 나는 이제 대출을 못 받는다는 강박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거 매매잔금으로 할 때는 각서에 처분 각서만 있지 집을 앞으로 안 산다는 각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3개월 이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냥 생활안정자금을 받아버리면 추가 매수금지 약정서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노예계약서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는 여기서만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돼 그냥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사는 갈 수가 있지. 단지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날짜를 정확히 맞추셔야 되는 거야. 그날 매수 매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약정 위반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싫으니까 대부분 이제 이거를 처음에 매수잔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네. 집이 이제 그런 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후 단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집이 솔직히 서울에 이런 집들을 다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멋있다. 그렇죠. 자양동. 14억 8천. 근데 여기 KB 시세는 14억 8천인데 실거래가 17억 떴어요. 그쵸. 와, 이거 대출이 좀 나오네. 나와요. 네. 아직은 나와요.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네.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KB 시세 중에 낮은 게 대출 한도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저희가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전제 금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거가 14억 8천인데 KB는 14억 8천인데 내가 매매를 17억 주고 했어요. 그럼 대출이 안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뭐든지 다 KB 시세 기준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KBC를 보니까 네. 상한가랑 하위가가 평가가 다르네요. 근데 그렇죠. 15억 전후야. 저거 또 중간가. 중간값으로 일반가. 상한가로 하는 건 아닌 네, 거죠? 아니에요. 아, 다행이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시는 거 안 네. 되는 게 네. 1층은 우리가 하위 평균가로 보통 계산해 주잖아요. 네네. 대출할 때. 근데 15억 금지는 일반 평균가로 계산해요. 그러면은 실제 네. 15억이 실거래가가 안 돼도 KB에서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면은 안 10억이 되나요?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14억 5천을 주고 샀고 네. 하위 평균가도 14억이에요. 네네. 그래도 일반 평균가가 15억이 넘으면 1층은 억울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야, KB 저 시세를 네. 저기 자동으로 만드는 걸까요? 이거 입력을 해주는 걸까요? 이 KB 시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KB 시세 부동산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뭐 실거래가가 뜬다거나 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네. KB 시세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야, KB 시세 부동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네요. 특히 걸린 지역들은 뭐 너무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20억 되는 그런 지역들은 상관없을 것 같고 어차피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지금 15억 미만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거 이하인데 저 걸린 지역들은 정말 의사결정을 되게 중요한 데네. 그렇죠. 예.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예. 이 부동산 입장에서도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나오면 아무래도 거래가 안 돼요. 예. 그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놓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14억 9,990만 막 이런 식으로 막 잡아놓는 부동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의미가 없는 게 한국 감정원 시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차이가 나면 또 네, 그래서 보정하겠죠. 네, 그리고 감정원 시세가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돼요. 아, 둘 중에 하나 그 엔드 조건이구나. 네, 그런데 이 감정원 시세가 거기는 뭐 대출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막 올리더라고요. 실제대로.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감정원 시세를 보지 않는 은행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정원은 넘었는데 네. KB가 아직까지 잡아놓고 있다. 네. 끝까지 붙들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 은행밖에 안 돼요. 멋지다. 네. 근데 그 은행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네. 하여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네. 예, 알려주시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4억. 이 집의 한도 한번 볼게요. 네네. 아직은 KB 시세가 안 넘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14억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나누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9억까지. 이게 진짜 전형적으로 이게 과외하는 선생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부했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서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정책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싫잖아요. 실제 저도 직장에서. 너무, 예. 너무 싫어요. 근데 무슨 이렇게 공식 만들듯이 그냥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금융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다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라서. 그렇죠. 공부밖에 모르셨던 분이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9억까지는 40%로 3억 6천 나누고, 그 다음에 5억 8천은 또 20%밖에 안 되니까 1억 1,600 더해서 이거는 4억 7,60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래도 10억이 필요하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경매 물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경매가 실소유자가 거의 들어오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10억씩 주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단타도 어렵잖아요. 단기로 하면 양도차익도. 뭐 거의 다주택들 같은 경우 82.5%는 세금이 취득세 13.5%에 그럼 뭐 합치면 100%예요. 100%. 그걸 누가 투자를 해? 진짜 100%네요? 네. 거기다 또 보유세
만약에 재수없어서 또 6월 1일 날 걸려봐요 또. 그러면 100%가 넘어가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투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거주하실 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정 지역의 서민 실소유자 이런 이제 경매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네, 보시면 네, 감정가 4억 4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은 KB시세가 5억 1,500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의 70%가 가능하니까 3억 6천만 원. 대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한 번 떨어졌었네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뭐 3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네. 그러면 대출 엄청 많이 나오겠죠? 3억 6천. 그러면은 이게 궁금한 게 낙찰가의 70%가 아니고 KB시세의 70%예요. 그러면은 네. 그 KB시세보다 70%보다도 낮게 받으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 그렇죠. 진짜로? 네. 그럼 무피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오랜만에 써보네. 무피 투자. 요즘은 무피 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네. 야, 이거 약간 경매 감정가랑 네. KB시세랑 비교해보는 것도 하나의 학문이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예. 이게 그 경매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그러니까 낙찰 비율이 떨어지면 아직도 경매가 잘 돼. 대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출이. 이거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 5억 1,500인데 설마 3억 5천에 낙찰이 되겠어요? 그래도 3억 5천에 뭐 진짜 자기가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됐어.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최저가 썼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억 6천이 대출이 되는 거죠. 이건 나만 알고 싶다, 이런 정보는. 네네. 네, 좋은 제 팁이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70%가 되는 이제 그런 집이 됐죠. 조정적 70%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런 집은 이제 대출 불가단지인 거죠. 아예 뭐 15억이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집은 대출이 어려우니까 그냥 다 현금 주고 사시면 돼요. 네. 예, 근데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집들은 대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P2P 아까 업체들 뭐 이런 거 해주니까. 네, P2P에서 들어가는데 P2P에서 들어가게 되면 금리가 일단 너무 비싸요. 아유, 두 자릿수도 좀 높은 두 자릿수. 저한테도 P2P 좀 연결해 주세요 하고 의뢰가 오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연결은 해드리는데 일단 싸게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 금융 비용을 이제 빠져야 되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저희가 찾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요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 표니까 1층도 일반가다 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실제 있는 지금 아파트 단지예요. 14억 8천만 원인데 지금 KB시세 이거는 감정원 시세거든요. 넘어요 15억. 그러니까 이런 집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은행밖에 안 된다. 이런 집을 사시면 빨리 연락을 주셔서 시세를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행인 거는 보통 3개월 전에 승인이 가능해요. 몇몇 은행은. 네네. 대부분의 은행에 가시면 뭐 2달밖에 안 돼요. 1달밖에 안 돼요. 이러거든요. 근데 3개월 전에 가능한 몇 개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행의 승인을 딱 받아 놓으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잘해드리냐면 전세 대출 해보셨지 않죠? 회장님. 전세 딱 2년밖에 안 살아봐서 그때 대출 안 받고 있습니다. 4천만 원짜리 전세여서 대출을 받을 건 없었어요. 정말요? 네.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 같은 경우 이제 은행으로 직접 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전세 대출은 은행에 직접 가면 어떤 말을 하냐면 소득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담보대출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소득 없는 분은 약간은 좀 안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제 그 보증서가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금융공사, 도시보증, 서울보증 있는데 주공공의 보증서만 선호해요. 그거는 신용이 대출처럼 나가는 거라서 소득이 있는 분들만 되고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절차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연세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안 되세요 대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오시라고 좋은 은행 해드린다고. 그리고 원래 지점에서도 소득 없으면 잘 안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설득을 하죠. 이분은 이자 납입 능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좋은 은행 당연히 찾아드리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뭐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강의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강의를 통해서 네. 가능한 대출을 다 소개해 주세요. 그럴게요. 왜냐면 지금 솔직히 대출이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세금원이 이제 어차피 다 알아요, 이제. 그 대부분 또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들은 솔직히 몇 명 대출도 안 와. 예, 그 부분들은 이제 세무사랑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미네랄골프님 감히 저희 하는 이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거의 80%, 저는 90%까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대출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사도 못하고 집도 맞아요. 뭐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하기도 하고 그거 좀 특강으로 좀 길게 좀 풀어주세요. 그럴게요. 그리고 네. 요즘 약정 위반자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쵸, 몰라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짚어주시면은 아마 뭐 전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쵸. 뭐 알겠습니다. 전세하고 이제 네. 요즘 빠숑님 그 오피스텔 네, 그것도 좀 해주세요. 아니 오피스텔 저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더라. 아니 그리고 왜 오피스 그래요? 자체가 저희 지금 그 블루 구구님이랑 네. 강의 진행하는 거 있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대출이 나오니까 그걸 사시더라고요. 지금 20억, 30억 그래요. 오피스텔이.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주거용 대형도 아닌데 소형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도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좀 대출이 많이 나와요, 나오죠. 맞아? 대출?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걸로 몰리는 거야. 대출 나오니까. 아니 저가 얼마 전에 진짜 그게 왜 그랬냐면 오피스텔이 이제 전세 대출을 진행하면서 본 거예요. 네. 전세 대출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이었어요. 네. 서울에 있는 그 저쪽 강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형 건설사가 지은 오피스텔. 그렇죠. 대부분 다 대형이 들어오죠. 네, 그런데 아직 KBC세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 대출을 하려면 그 임대인의 분양계약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분양계약서에 금액이 있어야 이분이 전세 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전세 대출 못 나간다. 그래서 겨우겨우 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전세가하고 똑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도 전세가하고 똑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2년 전 분양이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전세를 놓고 오피스텔 대출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순위에 전세가 4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대출을 어떻게 받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여기 시세를 모르시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거 지금 10억이 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많이 올랐어요. 그건 죽어요. 네, 죽어요. 그러면 10억이 넘으면 지금 7억이 나오니까 그쵸, 그쵸. 앞으로 전세가 4억이 있어도 3억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후순위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오피스텔이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옛날에는 시세 차익형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시세 차익형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것도 공부하면은 할 것들이 좀 있어요. 많이 나는데 시세가 올라가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무튼. 오피스텔 대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다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산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요즘 지식산업센터에 또 핫하잖아. 아니 또 80% 가능하죠. 그 비주택이라서 비율이 70%로 낮아졌어요. 이게 바뀌었구나. 근데 70%가 어디야? 법인은 괜찮아요. 법인은 또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강의로 다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한두 끝도 없어. 예. 아무튼 지금 1시간이 넘어서 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셔야죠. 또 일정 있으시니까. 네. 네. 오늘 지금 바뀐 제도부터 해서 현재 대출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되는데 대출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갚을 능력이고 이자 상환과 원금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하시는 거 저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지 베이스가 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베이스가 높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 좀 방송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중에서 정말 대출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부동산 대출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레오님 특강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이제 레오님한테 상담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것도 좀 살짝 겁이 나네. 상담만 받으실 거면 전화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예, 그러면 진짜. 저희랑 끝까지 같이 하셨으면 나쁜 사람. 네, 나쁜 사람이세요, 진짜. 또 나쁜 사람, 저 싫어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출 받으실 거면, 그러니까 상담을 했는데 난 조건이 안 되니까 못 받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쵸. 받으실 거면은 해주시는 게 낫죠. 이거, 이분은 믿으셔도 돼요. 저랑 벌써 꽤 오래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제 주변에 많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아예 저한테도 출연 요청하시는 분들 아예 그냥 부르지도 않잖아요. 왜냐면 좀 내가 봐도 조금 냄새가 좀 이상하신 분들이 있으셔. 근데 제가 레오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추천드렸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도. 예, 네, 그래서 그분들도 다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덕분에 밥도 얻어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실 거면 상담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강의 들으시고 개투 상담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예,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네. 제가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